현대문화와 예술 9주차 2차 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차 시 수업을 통해서는요, 2000년대에 형성되었던 이 사회현상과 국제정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번 2차 시 수업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당시에 있었던 전 세계적인 유행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9주차 2차 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시 구성 내용은요, 먼저 들어가는 말로 수업에 대한 개괄적인 어떤 내용을 좀, 포문을 열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에 있었던 문화와 유행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짚어볼게요. 그 다음에 2000년대 유행과 패션 현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로 나가는 말로,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2차 시 수업의 구성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요. 2000년대의 문화와 유행에 대한 이해가 이번 차시의 키워드 되겠습니다. 이번 차시 구성한 내용은요. 2000년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문화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 유행 경향에 따라서 패션 트렌드가 어떤 현상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2000년대에 있었던 문화 형성의 배경을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의 세계 유행과 패션 트렌드를 학습하는 게 이번 채시의 목표입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 조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1차 시에 학습했던 내용은요. 2000년대 국제정세와 사회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먼저 2000년대는요. 9.11 테러로 세계 질서에 중대한 변화가 형성이 됐었고요.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전 세계를 주도하는 이런 형국이 좀 더 강화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서 이 서구 유럽하고는요. 이 테러리즘에 대한 전쟁을 협업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었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자, 서구 유럽은요, 단일 통화를 채택을 하면서 미국 중심 경제의 견제를 좀 가기 시작했고요. 사회 현상에 있어서는요, IT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아주 혁명적인 시스템을 야기를 하였고, 우리가 살고 있었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다 변동이 되는 그런 시대를 맞았었죠. 대중적으로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됐었고요. 테크놀로지의 진화를 통해서 전통적인 어떤 디자인 분야는 새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좀 진보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인간 생활에 새로운 혁명을 가져오게 되기도 했죠. 이러면서 동시에 환경 문제에 대한 목소리도 좀 높아져서요. 재활용을 넘어서서 에코 디자인이라든가 에코 패션 같은 이런 개념들이 좀 형성이 되면서 새로운 방향성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런 시기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2000년대 사회 현상과 문화 현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2000년대는요, 협업,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새로운 스타일을 창출을 하고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 협업,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건요, 한 분야의 어떤 전문적인 회사가 다른 분야의 전문적인 회사와 같이 연합을 해서 새로운 걸 창출을 해서 제3의 무언가 내지는 자기네가 주력하던 상품에 대해서도 진일보된 어떤 무언가가 가미가 된 새로운 것을 내보내는 이런 형태로 또 많이 등장을 했었어요. 자, 패션, 미술, 음악, 디자인이 공조를 이루면서 문화적인 어떤 취향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도 했고요. 각 분야에 있어서는 새로운 모습으로 대중문화가 좀 창출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요 분야에 대한 자세한 이 예시와 내용은요, 조금 이따가 이제 이 수업 진행하면서 패션 트렌드에서도 이 협업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졌기 때문에 이런 이 협업에 대한 더 디테일한 예시 사례는 이 뒷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회적으로 90년대까지 비싸고 좋은 게 명품이라는 인식은 고퀄리티 저가 브랜드들이 엄청 생겨나면서 좀 실용적인 걸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됐어요. 근데 이 실용적인 것이 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특히 화장품 쪽에 이런 현상이 좀 강했었는데요. 화장품 브랜드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여대생의 이 화장품 파우치를 딱 열어보면요. 뭐 샤넬이나 디올에서 나온 이런 트웨이 케이크이라고 부르는 파운데이션이랑 파우더가 결합이 된 그런 형태의 거울이 달려 있는 요런 그런 화장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모든 립스틱도 아이라이너도 펜슬 하나까지 전부 명품 브랜드에서 만들었던 그런 화장품 브랜드의 제품들을 사용하는 게 유행이 될 만큼 화장품은 좋은 걸 써야지 비싼 걸 써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90년대까지 있었고, 특히나 카페 같은 데 가면 여대생들이요, 이런 화장 고치고 뭐하고 이런 걸 파우치를 일부러 자랑스럽게 올려놓으면서 그 안에 있었던 자기 물건들을 화장을 고치면서 딴 사람들에게 약간 뭐랄까 꿀리지 않는다 그래야 되나, 요런 거를 조금 과시를 하면서 좀 진행을 했던 요런 문화도 많이 있었던 시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요. 그런데 2000년대를 접어들면서는 이런 현상이 조금 수그러들면서 특히 화장품 브랜드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미샤라든가 이런 브랜드들이 특히 미샤가 선두주자였죠. 기능에 있어서는 그 어떤 명품 브랜드에도 뒤지지 않는다. 하지만 광고에 들어가는 비용을 차단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없애서 실용적이고 진짜 질 좋은 제품을 싼 값에 보급하겠다라는 이런 현상으로 미샤가 처음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 이후에 뭐 에뛰드하우스라든가 이니스프리 같은 이런 후발주자들이 같이 뛰어들면서 저렴하지만 고성능인 그런 화장품을 선호하는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고요. 이런 경향은요, 패션에도 이런 게 조금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되어서 단지 명품이나 명품백을 추구하던 그런 현상에서는 조금 실용적인 걸 추구하는 걸로 방향이 좀 바뀌기도 했어요. 자, 그다음에 음악은요, 티네이저가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세대로 부상을 하게 되면서 사실 이 티네이저 문화는요, 80년대부터 굉장히 두드러졌던 문화이기는 해요. 10대를 위해서 돈 많은 부모님들이 뭘 사주고 그리고 10대 스스로가 뭔가 자기네들이 뭐 여기서 용돈 받고 부자인 할머니라든가 부자인 부모님, 돈 많은 부모님들에게서 용돈을 받거나 아니면은 그런 거를 그렇게 쏨퐁쏨퐁 용돈 받는 게 조금 버거운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를 10대들도 많이 하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10대들이 직접 구매자로서 이 활동을 하면서 게다가 이 10대 때는 가지고 싶은 걸 참지를 못하고 친구가 뭐 대단한 거 갖고 있으면 꼭 갖고 싶어 하는 이런 심리들이 있죠. 이러면서 10대 문화라는 게 굉장히 큰 시장을 형성을 하게 되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음악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음악적 취향이나 쏟아져 나오게 되는 그런 밴드나 그룹들이 전부 티네이저를 위한 그런 연예인들만 등장하는 시대는 사실상 2000년대가 그 시작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영화에 있어서는요, 장르별 특성이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블록버스터 오락 영화, 뭐 엑스맨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들 요즘 한참 열광하는 그런 아이언맨 같은 이런 시리즈물들, 그다음에 슈퍼맨 시리즈들, 뭐 스파이더맨 시리즈 이런 시리즈물들이 굉장히 크게 큰 시장을 형성을 하면서 자리를 잡았고요. 이런 이면에는 미국 영화 문화가 아직도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유행 경향이 전 세계적으로 지속이 되었던 그런 시기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사진 자료들 좀 보실 텐데요. 첫 번째 보시는 사진은요. 이건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가벼운 이그샘플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이거 팔라스라는 그 영국에 있는 스케이트보드 회사하고 일본에 있는 에비수라는 청바지 브랜드하고 둘이 협업을 통해서 유명한 시각 디자이너까지 영입을 해가지고 자기네 제품과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를 창출을 했던 이런 콜라보레이션의 우수 사례로 있었던 그런 사례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비수는 어쨌든 이 청바지로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에서는 에비수가 크게 유행을 하지 못했던 브랜드이긴 한데요. 일본에서는 리바이스에 버금가는 그런 청바지 브랜드로 자리를 매김을 하면서 굉장히 큰 유행을 창출하였던 그런 브랜드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팔라스라는 스케이트보드 보더들 중심으로 하는 이런 브랜드가 슈프림하고 같이 여러분들도 슈프림은 조금 친숙한 브랜드일 텐데요. 그런 브랜드들하고 같이 어떤 그런 그러니까 한 매장 안에 여러 브랜드들이 섞여 들어가 있는 그런 편집 매장 안에도 꼭 함께 들어가 있는 굉장히 유명한 스케이트보드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 보더들을 위한 어떤 패션 과 제품에다가 에비수의 그 청바지에 대한 기획력이나 문화 이런 것들이 협업이 되고 그다음에 시각 디자이너가 이들을 위해서 이미지 작업을 같이 창출을 하면서 좀 있어 보이는 이런 작업들을 좀 하기도 했고요. 자, 그다음에 보시는 게 이제 미샤에서 그 당시에 큰 광고 아니고 좀 작은 광고로 지면 광고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좀 입소문을 타면서 좀 화장품들이 두드러지기도 했는데요. 특히 공격적인 마케팅도 좀 있었어요. 이 당시 에스테로도 저 갈색병 제품이 에센스인데요. 저 에센스가 뭐 지금도 나오고 있죠. 이 고가 화장품 라인 중에서는 기능성이 탁월하다 그러면서 이 갈색병이 나름대로는 90년대 후반부터 이 집에서 화장을 홈 화장을 이 밤에 잘 때나 뭐 요럴 때 이런 기초 화장으로서는 아주 독보적인 존재였는데 미샤에서 패키지만 다르지만 우리는 이 안에 있는 내용물에 있어서는 절대 밀리지 않는다 하면서 에스테로도 갈색병에 우리가 비교 품평을 제안합니다. 이런 식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건 뭐 에센스뿐만이 아니고 뭐 립스틱이라든가 아이라이너라든가 뭐든지 다 그 유명했던 명품 브랜드들하고 다 이런 식으로 VS 딱 해가지고서는 비교 품평을 제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품이 꿀리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톡톡하게 좀 창출해내기도 했습니다.
자, 티네이저 문화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마찬가지였었어요. 말하자면 아이돌 문화라고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그 시초인데요.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아이돌 문화가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3차 시에서 좀 다루게 될 건데요. 일단 이 영국에 있어서 가장 유명했던 아이돌들,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아이돌은요. 스파이스 걸즈라고 있었어요. 자,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까만 단발머리의 언니가 지금 데이비드 베컴의 와이프인 빅토리아 베컴이 된 그 빅토리아 베컴이죠. 근데 이 양반이 이렇게 해서 스파이스 걸즈로 엄청난 유명세를 갖추기도 하고 그러면서 당시 스포츠의 가장 큰 전 세계적인 스타였던 빅토리아 베컴하고 연애를 할 때도 요란했고 결혼을 하더니 본인이 쌓은 부와 남편이 쌓은 명성과 부에 힘입어서 지금 패션 브랜드도 하나 내놓기도 했고요. 자, 이 당시에 또 티네이지 문화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분이 브리트니 스피어스 언니죠. 그래서 우리 맨날 브릿니라고 이렇게 농담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뭐 Oops I Did It Again이라든가 뭐 이런 노래들로 굉장히 젊은 세대들한테 큰 호응을 받고 특히나 10대 초중반 아가씨들의 완전 우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인기에 힘입어서 심지어는 바비 인형까지 출시가 되는 이런 큰 문화적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2000년대 사회 현상과 문화에 있어서 유행 경향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당시에 말하자면 미국 드라마를 우리나라 케이블 회사들이 수입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큰 유행을 시작을 했었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미국 드라마들, 특히나 이 시트콤 미국 드라마들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던 시기이기도 했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섹스 앤 더 시티는 이런 문화 현상, 또 사회 현상, 그다음에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그런 시리즈물인데요. 사실 2030 20대 30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던 미국 드라마예요. 섹스 앤드 시티보다 조금 더 인기가 좋았던 건 사실 미국의 프렌즈라는 드라마였었는데 이 프렌즈 저도 정말 좋아했던 드라마이긴 한데요. 자, 어쨌든 이 프렌즈가 유쾌하고 즐겁고 뉴욕에서 친구들이 어울려 사는 이야기를 다루어서 정말 친구들 간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중심이 되는 요런 시트콤 시리즈물이었다면 섹스 앤드 시티는요. 시작부터 패션이에요.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여자 주인공들이 패션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구두를 신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걸 드라마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맨날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수다를 떨게 되는 왜냐면 친구들 넷이 각각 자기들의 라이프를 살 거니까 하루를 보내고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는 설정을 했던 그 브렉퍼스트를 파는 그런 식당은요. 정말 관광 명소로 뉴욕에서 대박이 나서 분점을 이 나라 저 나라에까지 막 세우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고요. 이 섹스 앤 더 시티에 나왔던 주인공들은 각각 전문직 종사자인데 돈도 잘 벌어요. 혼자 뉴욕에 살면서 이 여자들이 여기 가서 이 옷을 사고 오늘 밤 이 사람하고 연애하고 뭐 이런 내용이 주로 중심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막 그 구두를 너무 갖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샀어. 내지는 그 가방을 너무 사고 싶은데 품절이어서 못 샀어. 이런 에피소드가 끊임없이 있으면서 드라마 안에 등장했던 모든 아이템들이 20대와 30대 여성들에게 엄청난 유행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판매고가 막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이 섹스앤더시티가 그런 이유로 패션의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런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주인공이랑 주변 인물들이 패션에 열광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각종 브랜드랑 각종 스타일링, 룩을 양산해냈던 그런 사회 현상이라고 사회의 유행 경향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리얼리티 쇼라는 개념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자국에서 만든 케이블 시리즈들을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 나라 저 나라에 팔면서 각 나라에서도 이 프로그램들을 방영을 해요. 왜냐하면 나라마다 그런 케이블 TV들은 너무 많고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양산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막 사서 방영을 하면서 미국식 그런 쇼들이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특히 이 리얼리티 쇼들은 컨셉과 주제를 갖추면서 자기들끼리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그런 수많은 그런 걸 하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유행을 새롭게 창출해내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리얼리티 쇼가 유행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 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제작자나 아니면 진행자라든가 아니면 디자이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시청자에게 제안을 하고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너희가 볼 거잖아. 그치? 이러면서 조금 더 이 유행을 리드해가는 분위기였었다면 이 리얼리티 쇼부터는 2000년대부터는요 시청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탄생이 되고 시청자들의 반응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수정이 되면서 이러면서 프로그램이 형성이 되는 이런 방식이 조금 더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만드는 쪽이 제안하던 어떤 문화라기보다는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향으로 진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작이 됐었는데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셀럽 인플루언서라는 신조어가 등장을 했어요. 이 셀럽 인플루언서가 무슨 말이냐면 셀러브리티라고 우리가 유명인들 각광받는 유명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 셀럽들이 인플루언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유명인을 따라하고 싶어 한다든가 그 유명인이 했던 무언가에 대해서 반응한다든가 그러면서 대중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유명인. 근데 그렇다고 딱히 음악가도 아니고 뭐 디자이너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그냥 TV에 나와서 리얼리티 쇼에 출연한 출연자일 뿐인데 배우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유명인이 되면서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이나 말이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이런 용어가 등장할 만큼 유행하게 됐는데요. 이 셀럽 인플루언서들은 지금도 많죠.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 아니면 인스타그램 이런 쪽을 통해서도 지금 현재도 새로운 셀럽 인플루언서들은 끊임없이 생산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첫 사진이요. 이 섹스앤더시티의 이제 뭐랄까 광고를 할게요 하는 그런 예고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 화면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언니가 사라 제시카 파커라는 배우인데 뭐 사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그렇게 유명한 배우가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드라마를 하면서 굉장히 어떤 패션적인 감각이라든가 뭐 이 안에 진행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특히 이 패션 쪽에서 일을 하는 에디터라든가 디자이너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옷 잘 입는 배우로서 각인이 되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본인이 창출해낸 유행도 엄청 많았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었어요. 자, 두 번째 보시는 사진이 이 섹스앤더시티에서 이 주인공들이 가방을 의족해 하나씩 새로 사서 들고서는 좋단다고 어디를 외출을 하는 이런 장면인데요. 보시다시피 패션도 화려하고요. 가방이나 액세서리들도 화려하고 특히 이 주인공이었던 사라 제시카 파커는 극 중에서 구두에 사족을 못 쓰는 그런 여자로 나오면서 극 중에서도 구두 브랜드 이름들을 엄청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드라마에서 언급되었던 구두들은 대단한 인기를 끌었고요. 특히 사라 제시카 파커가 극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라고 손꼽혔던 마놀로 블라닉이라는 구두 브랜드 있는데 이 이름 조금 저는 한번 수업 중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마놀로 블라닉이라는 구두가 굉장히 여성스럽고 스틸레토 힐이 말하자면 높고 가느다란 그런 구두굽을 양산 그런 디자인으로 유명했던 회사였는데 그 구두 브랜드가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유행의 정점을 찍는 뭐 그런 현상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판 섹스앤더시티에서는요. 보통의 여자들이 청혼을 받을 때 남자 주인공이 반지를 끼워주면서 Will you marry me?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섹스앤더시티 영화에서는 이 마놀로 블라닉 구두 중에서도 다이아로 장식되어 있는 비싼 구두를 남자 주인공이 준비를 해서 여자 주인공한테 신겨주면서 Will you marry me?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 파란색 앞에 다이아가 장식되어 있는 파란색 공단 구두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없어서 못 팔았다는 뭐 그런 구두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다음 보시는 거는 대표적인 미국의 그 당시에 아주 큰 메가 히트를 쳤던 리얼리티 쇼 중에 하나 심플 라이프라는 쇼예요. 자, 왼쪽에 있는 분이 여러분들도 잘 알죠. 페리스 힐튼 호텔가의 그 상속 여인 페리스 힐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아가씨는 팝 가수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라이오넬 리치의 딸 니콜 리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니콜 리치랑 페리스 힐튼이랑 이 부잣집 아가씨들 둘이서 미국 시골에 있는 농가에 가서 일을 하고 막 뭐를 하고 이러면서 좌충우돌하면서 빚어내는 그 얘기를 가감없이 다 담아내서 방영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나 이 페리스 힐튼이 극 중에서 굉장히 생각 없고 개념 없고 심지어는 월마트라고 우리 모두 친숙한 그 대형 마트에 가서 세상에 나는 월마트라는 이름이 월이길래 벽지 관련된 걸 파는 매장인 줄 알았는데 여기 와보니까 없는 게 없네요. 그럼 시청자들한테 여러분 여기 와서 한번 보세요. 진짜 싸요. 이게 다 완전 거저 같아요. 막 이런 식의 발언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생각이 없어도 저렇게 없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면서 이 사람들을 비웃고 그러면서도 또 이 사람들이 친구들하고 파티를 하고 뭐를 하는 이런 평소의 행동들은 너무 부러워하고 이 사람이 입었던 의상들은 유행을 하고 이런 기이한 현상을 낳으면서 관찰 예능, 리얼리티 예능에 대한 큰 획을 긋는 그런 작품이기도 했어요. 자, 이 작품에서 나왔던 이 페리스 힐튼의 뭔가 그런 시니어 친구 같은 하녀 친구 같은 친구였던 친구가 킴 카다시안이라는 여자인데 이분도 딱히 직업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페리스 힐튼의 친구로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 여자분
자체도 유명해져서 이 리얼리티 쇼에 같이 출연을 하면서 뭐 페리스 힐튼이 뭐 그런 장면도 있다고 해요. 자기 옷장을 쳐다보면서 그 킴 카다시안한테 이것 좀 내가 올 때까지 정리해줘. 뭐 그럼 알았어 내가 정리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그런 친구였는데 너무 예쁘고 육감적인 몸매를 가지고 있던 분이라 이 양반 자체도 되게 유명인 자체가 되었어요.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자 지금 보시는 카니에 웨스트 남편인 유명한 래퍼 흑인 래퍼인 카니에 웨스트하고 킴 카다시안의 그런 웨딩 촬영인데요. 이 웨딩 촬영을 보그의 표지로 쓸 만큼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인기가 좋았던 어떤 그런 패션 셀럽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2000년대에 있었던 패션 트렌드의 유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패션 디자이너들은요, 하이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신기술을 접목을 해가지고 정말 다양한 패션을 선보였어요. 그러면서 이 당시 디자이너들은요, 그냥 예쁜 거 만드는 게 아니라 소재뿐만이 아니라 창의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볼거리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고요. 그러면서 아주 이 쇼를 위해서, 패션쇼를 위해서 정말 톡톡 튀는 아이디어랑 새로운 테크노 텍스타일을 접목한 패션쇼로 일단 유명해지는데 사활을 걸었던 시기였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유명해져야 또 다른 브랜드의 수석 디자이너나 이런 걸로 몸값을 불려서 가기도 하고 뭐 이런 걸 위해서 노력했던 디자이너들도 굉장히 많았던 그런 시대이기도 했었어요. 자, 그러면서 어쨌든 패션계에서는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어떤 무언가를 창출해내고자 엄청난 움직임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윤리적 패션이라는 거 있는데요. 이 윤리적 패션은 우리 1차 시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윤리적 패션, 에티컬 패션이라고 이야기를 한 이 부분은요. 환경 문제, 에코 디자인 경향으로 대두된 윤리적인 패션을 양산하자는 움직임이었는데요. 이 관련해서 정말 이것만을 윤리적 패션만을 위한 브랜드들도 정말 형성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디자인과 취향 그리고 지구에 보탬이 되는 것까지 생각해야 되는.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예쁘기만 해서 산다기보다는 그러면 왠지 죄책감을 갖는 어떤 분위기가 있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쁠 뿐만 아니라 지구 문제, 환경 문제에도 보탬이 되는 그런 제품을 사야 할 것 같아라는 이런 느낌을 소비자에게 어쨌든 선택권을 넘겨준 이런 시대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기능적인 패션도 엄청 등장을 했는데 이 당시 유행했던 말이 다기능성, 멀티펑션이라는 이런 말 엄청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소비적인 패션을 제안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의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 그런 실험적인 패션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고요. 근데 이게 실험적인 의상으로만 등장했을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상복으로 입을 수 있는 근데 그냥 원피스인데 여기 또 다른 기능이 조금 더 추가가 되는 이런 개념의 그런 패션으로도 대중적으로 많이 등장을 해서 팔리기도 많이 팔렸던 그런 시기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네 번째는 콜라보레이션 전략. 조금 아까 그 문화현상 이야기하면서 뒤에 마저 이야기를 할게요라고 이야기했던 그 대목인데요. 이 콜라보레이션 협업에 대한 전략은요. 미술과 패션, 뭐 건축과 패션, 뭐 음악과 패션, 뭐 패션과 산업, 뭐 이런 식으로. 왜 자꾸 패션이 끼냐면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접하기 쉬운 그러면서도 예쁜 걸 추구하는 거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미가 되면서 내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제품으로 들어가려면 패션이 빠지는 게 좀 쉽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패션 분야에 있어서 정말 다양한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도 엄청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해요. 협업 현상이 진짜 두드러져서 전 분야의 새로운 제안이 소비자에게 제공이 되면서 다양한 패션 트렌드를 양산을 했던 그런 부분도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이 후세인 샬라얀이라는 영국에서 활동한 디자이너의 사진인데요. 비행기에 쓰이는 이 비행기 기체용 유리 섬유를 가지고 만든 드레스예요. 그러니까 옷을 처음에 이 원피스를 디자인을 할 때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판넬끼리를 끼워 맞추는 식으로 옷을 만들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리모컨 같은 걸로 띡띡띡띡 누르면 기분에 따라 자기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엉덩이 쪽이 열리고 아래쪽에 레이스가 쏟아지는 이런 식으로 테크놀로지가 결합이 되어서 새로운 어떤 패션을 양산하는 그런 룩이라고 그런 거에 대한 제안이 되었던 첫 시도였던 그런 컬렉션이라고 패션쇼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는 건요. 프랑스텔레콤이라는 회사에서 패션 디자이너하고 협업을 통해서 만들었던 커뮤니케이션 스카프라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키보드도 있고 화면도 있고 이게 내 스카프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카프를 메고 나갈 때 여기에 이런 것들이 미리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 스카프를 두르면 컴퓨터를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개념인데요. 지금에 있어서는 뭐 사실 스마트폰이 등장을 해서 이런 시도가 크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합니다. 뭐 어쨌든 자, 지금 보시는 건 윤리적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톰스라는 브랜드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톰스라는 운동화는요. 여행을 좋아하던 영국 사람이 만든 브랜드인데
소재 자체도 재활용을 통해서 편안하고 그러면서도 일상에 실용적인 그런 운동화를 만들겠다라는 개념인데 재활용을 통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운동화를 한 켤레 사는 순간 아프리카 미지 세계에 있는 꼬마 남자애든 여자애든 꼬마 아이한테 한 켤레의 신발을 이 회사에서 지급을 하는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 운동화를 산 사람 입장에서는 한 켤레를 사서 남한테 신발도 한 켤레 더 선물하는 이런 개념을 창출을 해내겠다라고 이 신발 브랜드가 이 당시에 이런 개념으로 크게 유행을 했었던 뭐 지금도 톰스 신발 많이들 신기는 하죠. 자, 그다음 보시는 이 브랜드는요. 프라이탁이라는 독일의 가방 브랜드인데요. 이 프라이탁은요. 저 되게 뭔가 비닐은 비닐인데 무슨 텐트 같은 비닐들이죠. 그러니까 이 비닐이 뭐냐면요. 그 트럭들 같은 데 보면 흙 같은 거 날리지 말라고 그 위에 씌워놓는 천 같은 거 있죠. 그런 용도의 그런 천막의 천들을 철거를 하고 나면은 폐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폐기하려는 요런 천막의 원단들을 다 수거를 해서 가방으로 디자인해서 재활용을 해가지고서는 다시 가방으로 재탄생시킨다는 요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쁘고 편리하고 스포티브해 보이는 디자인도 한몫했겠지만은 그런 재활용에 대해서 사회적인 폐기물을 줄여준다는 요런 개념으로 또 함께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제품은요, 그냥 원피스인데요. 왼쪽에, 아니, 옷 입은 사람 입장에서 오른쪽이죠. 오른쪽에는 주머니에서 이 옷 자체에 달려있는 긴 스카프 같은 걸 꺼내면요. 아기를 안을 수 있는 이 앞쪽에 포대기처럼 이렇게 아기를 안을 수 있는 이런 용도가 된다는 이런 다기능성의 목적을 가진 그런 원피스고요. 지금 보시는 건 텐트 회사에서 텐트를 가지고서는 착착 접으면은 이렇게 저렇게 펼치고 그 안에 바람을 넣으면 이렇게 이불이 되고 패셔너블한 어떤 아이템이 된다라는 이것 또한 다기능에 대한 어떤 그런 예시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냥 봐도 되게 디자인적으로 예쁘지 않나 싶기는 하네요. 자, 그다음 지금 보시는 요 사진은요, 다카하시라는 그런 일본 팝아트 작가님인데요. 이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이 양반 루이비통에 우리 지난 차시에 이야기를 했던 마크 제이콥스가 맡고 있던 루이비통하고 협업을 해서 무라카미 이 다카시 스타일의 루이비통 가방들을 엄청 양산을 하면서 굉장히 큰 히트를 치게 됩니다. 요 당시 나왔던 루이비통의 하얀 바탕에 알록달록했던 색깔들도 이 옷 시리즈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조금 아까 그 유명 셀럽이 되어버렸던 킴 카다시안의 남편이 카니에 웨스트라는 글로벌 래퍼님께서는 루이비통하고 또 협업을 통해서 짠 운동화를 탄생을 시켰어요. 그래서 카니에 루이비통 카니에 운동화라는 이름으로 정말 또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 또한 협업에 대한 또 다른 이그젠플 예시인데요. 지금 보시는 건 자하 하디드라는 건축가가 만든 중국의 중국 지역의 그런 그 뭐야 아트 제품들을 컨템포러리 아트를 전시를 하는 전시관 미술관이에요. 미술관이면서도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었던 자, 요 앞에 코딱지만하게 사람 보이죠? 이 유려하고 흐르는 듯한 곡선 디자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인데요. 이 자하 하디드 제품 이 건축가가 뭐 돌아가신 지는 몇 년 됐는데 이 양반이 했던 작품 우리나라에도 하나 있어요. 동대문에 있는 DDP가 이 자하디드라는 유명한 디자이너의 작품인데요. 이 양반이 신발 회사 라코스테하고 손을 잡고 요런 식의 젤리 슈즈를 내놨었어요. 그래서 자하 하디드가 디자인을 한 라코스테 신발이라고 해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보시는 요 건축가는 램 쿨하스라는 건축가인데요. 지금 보시는 작품은 시애틀에 있는 도서관이에요. 근데 시애틀의 도서관 이런 아주 미니멀하면서도 각지고 딱딱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유리를 많이 사용해서 블링블링한 요런 룩을 창출을 하던 그런 건축가였는데 이 양반 또한 구두로 7대째 내려오는 신발로만 7대째 내려오는 영국 브랜드하고 협업을 통해서 구두를 내놨는데 이 유나이티드 누드라는 브랜드를 설립을 하면서 유나이티드 누드 구두를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시켜요. 자, 컨셉으로 그냥 만들어 본 신발이 아니고 정말 실제로 팔리기도 하는 그런 신발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가수 보아가 요런 신발 한번 신고 나와가지고 굽없는 구두라는 이름으로 크게 유행을 하기도 했었죠. 자, 요 사진 또한 이 램쿠라스라는 작가가 뉴욕에 프라다하고 손을 잡고 만들었던 프라다 매장이에요. 이 램쿠라스라는 건축가는 이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건축물을 남겼는데요. 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뭐
웨스트관, 이스트관 두 개 다 이 램플라스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 또 이 프라다하고 손을 잡고서는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상단부에 보면은 펜으로 제가 표시해 드릴게요. 자, 요 부분에 여기 요 곡선으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요 부분 있죠. 이거는 스케이트보더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내려오는 그런 그런 역할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 비싼 건물에서 그런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큰 보더는 없겠지만은 그러면서 이렇게 프라다가 젊은이들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스트릿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디스플레이 공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시는 건요. 요지 야마모토라는 디자이너 그 어떤 그 일본 디자이너인데 파리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 디자이너로 유명해서 굉장히 철학적인 디자이너였거든요. 이 사람하고 아디다스하고 협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Y3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엄청나게 아디다스 건데 뭔가 되게 디자이너블하고 세련되면서도 이쁜 이런 제품들 많이 양산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성들이 좋아하는 폴 스미스라는 브랜드는요. 에비앙하고 협업을 해서 폴 스미스가 이 색색깔의 가느다란 스트라이프 선으로 유명했던 디자이너라 에비앙의 병에다 저렇게 본인의 어떤 시그니처에 가까운 저런 선들을 되게 디자이너블하게 풀어내면서 유행을 만들기도 했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2차 시 수업 종료를 할 텐데요. 2차 시 수업 종료를 하면서 일단 2차 시에서는요. 2000년대 세계적인 문화 유행 경향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이번 차 시를 통해서는 2000년대에 형성되었던 10대 중심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를 좀 학습을 했어요. 그다음에 즐기는 사람, 보는 이 중심의 문화가 형성이 되었다는 게 이 당시의 특징이고요. 테크놀로지의 도입과 그다음에 이 콜라보레이션, 협업이라는 걸 통해서 패션의 큰 트렌드를 만들어내기도 했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차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2000년대 세계의 시대 배경을 기반으로 형성된 문화와 유행 경향을 학습을 하셨고요. 2000년대 우리의 문화를 구성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문화를 구성하게 된 전 세계적인 어떤 움직임을 배경으로서 이해를 하시게 됐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학습 함께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잠시 후에 3차 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